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 비평론에서 제1장, 그 동시대 문학 비평 방법의 제1장 탈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구조주의라는 것은 구조주의를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 탈자가 벗을 탈자입니다. 한자를 쓰면. 탈구조주의를 하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가 애프터의 뜻이죠. 이후에 어떤 그런 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걸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도 해요.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후기 구조주의죠. 그래서 이 후기 구조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 그 구조주의의 계승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구조주의 후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강하고요. 이걸 이제 탈구조주의라고 만약에 쓴다면 탈구조주의. 이건 구조주의를 벗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약간 비판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128페이지를 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에 나오는 탈구조주의 이론입니다. 이 탈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어떤 혁명의 근거였던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런 그 약간 회의적이죠. 회의를 느꼈고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그 탈구조주의, 그러니까 구조주의를 벗어났다. 이런 거죠. 그 128쪽의 첫째 줄 보면 탈구조주의적 시각은 1968년 폭발적으로 고양된 유럽 전체의 혁명적 분위기가 좌절됐다. 그래서 이제 그 68운동이라는 게 있죠. 68운동. 넷째 줄에 보면 통해서 학생과 노동계급은 서로 연대하면서 국가의 체제에 맞서 싸웠지만 수많은 내부적 모순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해산도 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68 운동이라는 것은 밑에 각주에 나오죠. 그걸 이제 68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68 혁명. 그래서 1968년 5월에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종의 사회 변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68 혁명이 되겠죠. 68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노동계급이 학생과 이제 국가 체제에 맞서 싸우면서 내부적인 모순 이런 걸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문예사조를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탈구조주의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8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구조주의의 특징은 언어를 모든 체계의 기본으로 한다.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언어라는 게 기본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모델은 당연히 이제 소시르가 됩니다.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가 있었죠. 일반 언어학 강의의 이제 소시르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이제 언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하지 않는 체계나 법칙, 틀 이런 걸 찾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특성은 마지막 줄에 보면 첫째는 개별 텍스트의 특성과 가치는 무시를 하고요. 전체적인 구조만을 중시해요. 그래서 개체를 전체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둘째는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인 리얼리티, 현실주의죠. 연계성을 포기하고 인간을 규격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9쪽에 보면 129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인간을 어떤 규격화하고 또는 조직화하고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약간 이제 추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면서 패턴화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경직된 과학 이론이 되고 말았다고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딱딱한 이 원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셋째는 구조주의가 이제 하나의 구조 체계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역사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역사적 태도라고 합니다. 비역사적. 그리고 넷째는 자아나 주체나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요. 전부 다 이제 B자가 붙죠. 비인본주의 또는 비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또 붙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밑에 129쪽의 표 1번 부분 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차이점을 써놨습니다. 탈구조주의. 이 구조주의, 탈구조주의는 일단 하나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다른 내용은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의 차이점을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는 1번 구조만 중시하고 개체를 전체에 종속시킨다.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는 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조주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탈구조주의 나오죠. 구조보다는 개체를 더 이제 중시한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경직된 과학적 이론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탈구조주의는 사고의 경직화,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 이런 걸 다 배격하고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지향한다 나오죠. 세 번째는 비역사적이다. 역사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탈구조주의는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 구조주의는 비인본주의적이고 비실전주의적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탈구조주의는 자아중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비가 붙으면 다 구조주의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구비. 자, 그 다음에 이분법적인 사고. 아까 소시로 이야기했죠. 이분법적인 사고. 이양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그 탈구조주의는 절대적인 진리의 중심, 근원의 독성과 행포를 거부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한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조주의는 언어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 자, 그런데 탈구조주의는 모든 기호와 그것들의 재현 능력을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차이점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0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130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탈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보와 방법론이 나옵니다. 일단 이 탈구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샤크 데리다라는 그 유명한 탈구조주의자죠. 또 미셸 푸코 권력을 상당히 강조했죠. 자크 락강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탈구조주의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란 무엇인가 롤랑 바르트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롤랑 바르트는 이제 구조주의자에서 탈구조주의자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신화 또는 기화학의 요소 같은 책에서 구조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모든 문화적이고 사회적 기호 체계를 설명해 줌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게 또 있죠.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작품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저자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SZ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진느라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구조주의적으로 이제 분석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텍스트의 즐거움 이런 데서부터는 탈구조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죽음에서 저자의 개인 발화, 이걸 빠룰이라고 하죠. 우리가 랑그와 빠룰이 있는데 랑그는 일반적인 것이고 빠룰은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개인 발화를 비개인적인 체계의 사물인 랑그로 생각을 해서 이 텍스트의 즐거움에서는 이 텍스트의 고정된 의미를 부정해요. 그래서 독자에 의한 다원적 의미를 강조한다. 다양한 의미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르트는 그 비평의 언어, 또 문학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텍스트의 절대적 근원, 그다음에 의미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롤랑 바르트는 그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텍스트는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 텍스트와 작품을 구분하는데 작품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둘째 줄에 작품이죠. 여기다 네모를 쳐보세요. 판독 가능 완결된 대상. 자, 텍스트는 여기 네모 쳐보세요. 자, 이 텍스트는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한 신입피양들의 유의시다. 그러니까 신입피양과 신입피해가 있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작품 어떤 저자와 관련이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 과정 이런 것은 별로 하지 않고 어떤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한다 본다면, 이 텍스트는 이제 독자와의 관계다. 독자와의 관계. 그래서 이 독자가 작품을 펼쳐놓고 그러는 것을 읽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수한 시니피앙, 이게 이제 기표죠, 기표. 이 기표들의 그 유의라는 거죠, 기표. 그래서 이 문학 연구의 대상은 작품이 아니라 텍스트여야 한다. 테리 이글턴이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로의 이행은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이 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물론 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텍스타일 이러면 이게 직물이라는 뜻이죠. 텍스타일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을 완결된 산물, 그 뒤에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베일로 간주해 왔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이 직물에서 끊임없는 짜임을 통해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생성적인 개념을 펼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미를 보면 자신을 해체해서 계속해서 직물을 만들어내죠. 분배액을 토해내면서. 자, 그런 것처럼 텍스트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신조어 사용을 좋아하면 텍스트론을 하나의 거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어떤 분비물을 형성해 나가는 거미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2쪽을 넘겨보세요. 132쪽. 132쪽을 넘기시면,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132쪽에. 그래서 이제 이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는 그 작가와 독자가 서로 찾아서 만나야 할 구체적이고 관능적인 만남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리더리 텍스트라고 합니다. 리더리 텍스트. 쓸 수 있는 텍스트가 또 있겠죠. 이 쓸 수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라이터리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독자에게 어떤 제한된 즐거움, 이게 이제 플레저라는 거죠. 플레저. 쓸 수 있는 텍스트는 독자가 직접 쓰도록 유도하는 책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희열이다.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우리가 플레저와 주의상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저라는 건 일종의 뭐랄까요? 단순한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한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주의상스라는 것은 주의상스 있죠. 이 주의상스라는 것은 이제 그 희열 이런 의미인데, 이 희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종의 그 어떤 말들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플레저라는 것은 뭐 영화를 본다든가 또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뭐 등등이죠. 뭐 등산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플레저라고 본다면, 이 주의상스라는 것은 희열인데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일종의 압박 속의 즐거움이란 말도 이제 쓰는데, 압박 속에 우리가 이제 압박된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하면 상당히 힘들지만 그 속에서의 또 어떤 희열이라든가 즐거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이제 롤랑 바르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의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플레저보다 고급화된 즐거움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의 그 사라진느 이쪽 밑에, 이거는 텍스트와 독자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바르트는 발자크의 단편 사라진느를 132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561개의 독서 단위로 분해해서 원문의 6배에 가까운 분량의 주석을 붙여서 이 책을 완성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진느를 분석을 해서
이제 논평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크 데리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넘겨보시면 133페이지 이제 자크 데리다가 나오죠. 원래 이제 자크 데리다는 알제리 출생의 일종의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크 데리다는 이제 특히 이제 이 자크 데리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차연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차연. 그래서 이 디페랑스라고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디페랑스. 이걸 이제 차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크 데리다는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보면요. 우리가 물과 불 할 때 미음과 비읍이 다르죠.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유사성과 차이성의 체계 속에서 그 의미가 파악된다. 그래서 이제 기표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데 기표와 기의 사이가 필연적이 아니고 임시적, 임의적 혹은 자의적이다. 이거는 이제 언어의 자의성에서 배우셨죠. 자의, 제멋대로 자자라고 그랬죠. 자의할 때 이 자의성이죠. 그래서 이런 자의적이고 언어는 의미를 재현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 우리가 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물이 어떤 건지 물어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H2O다.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가 있고 여기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물의 화학 기호죠. 그래서 수소 둘과 산소 하나의 화합물로 도처에 존재하며 그 밑에 있죠. 생물 존재 없어서는 안 될 무색, 무치, 무미 액체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수소가 뭐고 그러면 산소가 뭐냐? 뭐가 수소고 뭐가 산소냐? 또 2대1로 화합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무색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나갈 때는 그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134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리다는 차연이란 말 쓰죠. 차연. 이 차연은 이 차자가 차이를 나타내고요. 연은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어를 만드는데 이 동사형인 프랑스어에 이제 나오죠. 디퍼러.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디퍼죠. 디퍼. 이런 말과 지연시키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걸 이제 이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134쪽. 그래서 데리다는 문자학에 대하여 라는 저작에서 서구의 형이상학은 언제나 말을 중시했다. 글보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소시르, 루스와 같은 이성주의자들은 살아있는 기억과 대치되는 것으로 그를 상정하고 이를 비판해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말 중심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어요.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글이라는 건 뭐냐? 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말에 오염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이것을 데리다는 말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말 중심주의. 그래서 이제 로고센트리즘이라고 써놨죠. 말 중심주의. 뭐 이제 로고스 중심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중심주의라는 것은 진실성, 동일성, 확실성 같은 개념의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가 되는 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은 결국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 이전에 옛날부터 보면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 중심주의에 대해서 데리다는 글은 말의 보충이고 대체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글이라는 것은 말의
보충면서 대체물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리다는 그 밑에 단락이 나오죠. 서양의 말중심주의, 비판한 말중심주의는 로고스 중심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상, 언어, 경험의 토대가 되는 궁극적인 의미, 본질,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이데아라는 것은 이제 이상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이데아. 요즘에 이제 아이디어란 말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의 신, 해겔이 말하는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죠. 독일어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고체계 확실한 중심을 세워왔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서 헤맨 서양의 형이상학은 60년대 종말을 고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부, 니체, 신은 죽었다 선언했을 때 확실한 중심은 이제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6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136쪽.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데리다는 서구 형이상학을 지탱해온 이분법적인 대립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죠. 의미 체계를 지탱해준 원리는 자신이 배제, 빼버린 것에 의해서 정의된다. 예를 들어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제1원리, 여성은 그로부터 배제된 대립물이다. 이처럼 서구 형이상학을 지배해온 이양 대립에서 제1원리인 앞의 것이 현존하는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뒤의 것을 억압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논의한 말 외에도 선과 악.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선악이라고 하면 선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악을 억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백색인과 유색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색인이 유색인을 억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 저지 코진스키라는 이 폴란드계 유대인이죠. 자,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하늘을 빼앗긴 새, 이런 그 작품이 있죠. 더 페인티드 벌드라고 나오는데 색칠해진 새죠. 색칠해진 새. 이 색칠해진 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유색 인종을 가리키는 거죠. 색칠해진 새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을 억압해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지식과 권력 미셸 푸코가 그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푸코는 권력을 상당히 강조했죠. 거기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136쪽에 푸코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영향을 받으며 오른쪽 137쪽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쓰고 말하는 모든 행위를 담론행위라고 그랬어요. 담론행위. 이걸 이제 디스코스라고 쓰죠. 근데 이 글쓰기라는 것은 복합적인 힘을 창조하는 행위다. 이 글쓰기는 힘이다 이런 거죠. 결국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복합적인 힘들이 권력 투쟁을 벌인다. 이 텍스트라는 것은 그 복합적인 힘들이 권력 투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푸코는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을 보면 지식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식이 어떻게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결탁을 하고 스스로를 합법화시켜 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자가 그 지식,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푸코는 지식과 권력의 함수관계, 지식과 권력의 함수관계를 이야기한 후기 구조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자가 독재를 억압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코는 결국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권력을 생산한다. 그리고 권력은 또 다른 지식을 생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 푸코의 어떤 사상의 중심이고요. 과연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푸코가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137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푸코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규정하는 법칙들이 자신들과 상치되는 다른 것을 제외시켜 버렸다. 정상.
비정상. 이것의 기준이 뭐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정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반대되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죠. 그 보이지 않는 법칙들과 규제들을 내리는 지시 속에서 글을 쓰게 되고 거부할 경우에는 제도적인 권력에 의해 제외되고 침묵당해 버린다. 이 나오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푸코의 생각입니다. 자, 138쪽입니다. 그래서 이 푸코가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거기 이제 138쪽의 첫째 줄에 보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정신의학의 등장, 노동력의 요구로 광인만이 이제 수용되었다. 격리 수용됐고 당시 수용소나 병원은 거기 나오지 세 번째 줄에 밑줄에 억압적인 권력이 이성의 이름으로 비이성을 지배했던 도구였다. 이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세기 같은 경우는 거지, 불황인. 자, 18세기에서 19세기는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사람들 다 격리 수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정상인에 대해서 이제 반대대로 행위를 하면 전부 다 비정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감시와 처벌. 거기에서 이제 권력과 억압의 관계를 분석을 한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이라는 게, 이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업티콘이 본다는 거거든요. 원형 과목.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과목이라는 것은 그 밑에 138쪽에 나오지만 감시탑이 이렇게 있고요. 이 감시탑에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감시탑이 결국은 뭐냐? 바로 권력의 메커니즘이다. 권력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감시탑. 그래서 이제 이런 감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형 과목에 대한 설명은 138쪽 아랫부분에 있어요.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고안해낸 감옥 모델. 그래서 주위는 원형 건물이 에워싸고 중심에 탑이 있고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톡방들로 나누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형 감옥의 톡방에 갇힌 존재다. 근대 사회 인간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139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나오죠. 에피스테메. 그래서 이제 이 푸코는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언어에 의해서 게시된 알문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로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하고 이 에피스테메가 뭐냐? 인식소라고 나오죠. 139쪽을 보시면 에피스테메. 이 에피스테메라는 것은 인식소. 이걸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 쓰는데 이 패러다임과 상당히 유사한 말입니다. 일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준거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공간에 배치된 139쪽 첫째 줄에요. 경험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 역사적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의 필연적 체계, 일정한 시대의 특징적인 지식과 눈에 드러나는 역사의 줄거리를 가능케 하는 조건의 총체가 에피스테메다.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미권의 탈구조주의가 나옵니다. 영미권의 탈구조주의. 그래서 이제 이 데리다가 139쪽의 아랫부분에 있죠. 탈구조주의 선언을 하고 나서 이 영어권에서도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초기에 구조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조나단 컬러다. 탈구조주의는 예일학파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폴드만이나 뭐 여러 헤럴드 블룸 등에 의해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폴드만 같은 경우는 문학의 언어가 부단히 자신의 의미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밝히죠. 그래서 비평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데리다 후예라고 했다. 후예이고자 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그가 보기에 모든 언어는 수사와 비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은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뭡니까? 수사, 비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수사는 이제 웅변술처럼 이제 수사학이죠. 웅변술, 웅변학처럼 레토릭이라고 하죠. 레토릭.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은유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문학뿐 아니라 철학이나 법이나 정치, 이론도 은유에 응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담론 체계보다도 스스로에게 솔직하다. 그래서 문학은 수사적이고 허구적이다. 이런 것을 잘 인식하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까지 모든 비평의 역사, 문학 비평 작품의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했던 비평의 역사는 오독의 역사다. 오독이라는 건 뭡니까? 잘못 읽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독의 역사죠.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0쪽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140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해체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지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 그래서 해체주의는 단순히 해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해체를. 그래서 이 컨스트럭션이란 말이 구성이란 뜻이고요. 이 D라는 게 이제 이탈, 분리의 전치사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140페이지 이제 밑에 보면 탈구조주의 비평의 의의와 한계라는 내용이 있어요. 140쪽에. 그래서 이 탈구조주의의 적은 그런 모든 제도와 담론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탈구조주의자들이 보이는 이성에 대한 불신,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상실된 변혁 의지를 감추는 자기 기만이다. 자기 속인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푸코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지배 권력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 진실이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하고 존재를 믿는 모든 것의 근원도 허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런 것들이 그런 뭡니까? 지배 권력의 상대적 진실이라는 거죠. 볼 수가 있겠죠. 자, 141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탈구조주의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원적이다. 그래서 그런 개별 이론가들의 공통된 비평 이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탈구조주의는 총체적이고 세계적인 거대 담론, 이것을 부정하고 비판한다. 자, 그 다음에 현대성 자체에 대한 또 비판이죠. 자체에 대한 비판. 자, 그 다음에 자기 모순. 자기 모순에 대항하여 해체하는 비판 태도죠. 자,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탈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는데요. 이 탈구조주의 비평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